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요즘 외환시장에서 환율 얘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것도 연초에 원래 환율이 달러당 1200원 초반까지 내려간다고 주장했던 약 한 98%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지금은 앞다투어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기까지 한데, 오늘 그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산시장에서 환율이 금리보다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한 6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째, 환율 등락폭이 금리 등락폭보다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중 환율 저점하고 고점 환율은 한 10% 정도 되는데, 원래는 지금 한 5개월, 아직 6월이 안 끝났네요. 며칠 남았는데 6개월 동안의 저점과 고점 환율 차이가 7.3% 정도 됩니다. 근데 금리는 원래의 경우에는 1% 이내 등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환율 등락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이 슬라이드 오른쪽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도 환율이 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즉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 많이 해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앞에서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여하튼 환율 등락폭이 금리 등락폭보다 큰데, 환율은 거의 모든 시장에 영향을 준다. 주식시장에도 영향 주고, 채권시장, 원자재시장, 실물경제 모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환율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등락폭도 금리보다 크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금리 전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어도, 전망이 틀릴 수는 있어도 전망의 차이는 별로 없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연준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환율은 그 전망하는 사람 98% 실패를 해요.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이어져 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외환 담당자들이 대응이 어려워요. 수입업체도 수출업체도 매출액 마진율은 4% 안팎인데 환율이 이렇게 7%에서 이래 변해버리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환율이잖아요. 매출액 마진율이.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심지어 거꾸로 가는 순간에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금리 오르고, 주가는 내리죠. 해당 기업. 주가 내리고, 자금 조달 금리 내리고, 신용도 내려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환율 등락폭이 큰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예요. 계속 이제 그 손익분기점 환율까지는 그래도 한번 참아봐요. 수입업체는 올라가도록, 내려오도록 기다리다가 올라가면 손익분기점 환율 근처에서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고, 수출업체는 환율이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달러 팔아요. 그런데 올라가면 사야 되잖아요.
수출업체도 원자재는 수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등락폭이 커지는 이유인데, 결국은 이게 뭐 환율 전망이 안 되니까 또 대응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환율 등락폭을 줄이는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지금 3개월, 4개월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보다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즉 이것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고,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거예요. 금리보다. 그래서 이게 금리보다는 환율이 중요한데, 뭐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환율 관련 책자도 없고 경제학 교과서에는 뭐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없어요. 근데 참 뭐 어떻게 보면 뭐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2 내지 3페이지 환율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환율 전문가로 활동을 하거든요. 뭐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발언권이 세요. 우리나라 뭐 국민들의 인식인데, 경제학 교수는 똑똑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제를 더 모르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증명을 했어요. GDP 성장률 하나 제대로 전망 못 하잖아요.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고 지난 10년 이상 그런 행태가 반복되어 왔어요. 또 본인들이 응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더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은 경제학 교수 이렇게 하면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98%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꿔줘요. 경제학 교수들은 결코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경제 이론, 그것도 서로 이론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융합할 능력은 없어요. 그분들이 각각의 경제 이론, 즉 가정을 전제로 기술된 경제 이론을 암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다수의 국민들이 경제학 교수, 경제학 박사 이렇게 되면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율은 전망에 실패하면 보유외화를 매각하거나 선물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외환 시장에서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이유이면서, 또 환율이 금리보다 중요한 이유고, 또 환율 변동이 커지면 금리도 동반 상승해요. 슬라이드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예요. 그 다음에 금리는 중앙은행이 조절이 가능해요. 기준금리 조절하잖아요. 장기금리는 좀 어렵지만, 그리고 또 금리를 중앙은행이 조절로 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채권시장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환율은 우리나라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요. 요즘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이 시장이라는 거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4년이지요. 4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했는데,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까지는 트럼프 정책 방향이 안 맞았어요. 계속해서 일본, 한국, 중국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3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안 되는 게, 조절이 안 되는 게 환율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앞시간이잖아요. 지난번에 5월 중에 고점 환율 1400일식으로 돌파니까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1400원까지 또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 개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개입한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죠. 또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다 엔화 약세를 원하고 있어요. 일본 시중은행도 엔 약세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자산 중에 약 한 60%가 야자산이단 말이죠. 또 연기금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에서 자산 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금도 엔 약세가 유리해요. 달러 강세가 좋다 이거죠. 수출업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은행이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혹자는 그런 일본 자산시장의 어떤 이해관계라 할까요? 외환시장의 이해관계를 모르고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마치 일본이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일본 자산시장 참여자들, 심지어는 실물경제 참여자, 즉 수출업체, 그죠? 또 수출업체는 아니지만 일본 와타나베 부인들, 이분들 다 달러 강세 엔 약세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걸 두고 일본이 망했다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것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 즉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 그러니까 화폐지요.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도 그래요. 지난 3년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부터 금리 올렸어요.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렸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도 우리가 빠르고요.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도, 미국 금리가 동결되어 있을 때도 우리나라 금리가 오를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긴 시간을 봐도. 그리고 짧은 시간을 보더라도 최근에 2023년 6월 3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그 달러 인덱스는 강세예요. 그런데 금리는 오히려 하락 내지는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맞는데, 경제학 교과서가 고정환율 시대의 이론이 금리가 올라가면 국제 간에 돈이 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고정환율 시대 금리와 환율 관계 얘기를 가지고 변동환율 제도 시대에 깨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오해가, 더욱더 환율 변동폭을 금리 변동폭보다 크게 하는 이유이면서 다수가 자산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조금 먼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참고로 얘기를 하면, 부동산 시장이 2021년부터 망가졌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근데 거기에는 금리 오르는 것도 있지만은 환율이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금리 못지않게 환율이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좀 감사합니다.